152페이지로 오시고 자, 452페이지에 우리 퇴직급여 이제 충당금 조정명세서 쪽을 볼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건 이건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에 잠시만요. 여기서 글 썼을 수 있지.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안 써죠. 네, 안 되네. 자, 말로 할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제 회사가 설정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 제도로 이제 이걸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한 번에 다 없앤 게 아니라 너네 회사가 설정하는 비율에서 5%씩 줄여온 거예요. 5%씩. 그래서 이 5%씩 줄여오다가 2016년부터는 우리가 이 송금으로 불인정된다라는 건 이젠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직원이 그만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이라서 세법에서 한도를 정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분계가 차변에 퇴직급여고 그리고 올해 보충인 만큼 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법인세는 표현할 때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자산부채 개정 과목으로 언급을 하는데, 근데 이 개정 과목이 메인이 아니라 반대되는 쪽에 얘가 이 퇴직급여가 성격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이 비용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걸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설정하는 이 금액을 이제 한도를 줘서 이제 줄이다가 작년에 없어졌으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 2016년 아이고 왜 이래 2016년 이후부터는 전액 우리 송금 불산입으로 될 거예요. 처리한다면 회계 처리한다면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비용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땐 제가 전액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고 이 말이 송금 불산입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 설정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실제 퇴사할 때에 이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만뒀으니까 퇴직금 주면서 비용 인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그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도에 대한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거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도 또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겠죠. 회사가 만약에 설정했어요. 그러면 기말 설정할 때에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 세법은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보면 100만 원이라 보면 이 기말 설정할 때는 이 퇴직급여 비용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가 조정을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얘가 한도가 기말의 0원이에요. 그래서 한도 초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한도초과 100만 원을 우리는 그럼 지금 비용 인정 안 하고 언제 인정하냐면 그만둘 때. 그럼 타이밍의 차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줄 게니까. 그래서 이때 유보 발생으로 이거 방생이래. 발생으로 처리를 해둬요. 자, 그랬다가 이제 직원이 실제적으로 퇴사하면 그때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한 거 먼저 끌어 쓰죠. 장부에서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예를 들어 60만 원을 끌어 쓰면 그리고 우리가 퇴직금을 이렇게 60만 원 주게 되면 이때는 우리 회사는 비용 처리를 안 했지만 이때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송금사님 우리는 우리 뭐냐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근데 유보로 처리한 거 쓰려면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우리 컴퓨터로 금액을 쓸 거예요. 60만 원 얘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마이너스라는 글자가 V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일단 기본 개념은 알겠죠? 우리는 설정 하나도 인정 안 해주니까 전액 다 한도 초과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끌어쓰는 만큼 과거에 비용 인정 안 했던 거니까 이제 인정해 준다 되는 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기본 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실제 퇴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실질적 퇴사가 발생하는 게 이제 경우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 일단 충당금 상계는 별말 없어요. 지금 퇴직금 줄 때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무상 부인액이 있는 세무상 부인 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말한 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표현을 진짜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세법 용어로만 쓴 거예요. 지금 앞에 했던 지금 이걸 봤을 때 지금 제가 6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또 직원이 퇴사를 해요. 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예를 들어 80만 원이에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0만 원만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0만 원 남은 것만 끌어쓰고 나머지 60만 원은 우리가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해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겠죠. 그죠? 뭐 대변에는 100만 원 줄 거니까. 그럼 지금 이 말이 이거예요. 과거에 부인했던 거 끌어쓰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주는 거는 송금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엄청 어렵게 적어놓은 말이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세법도 인정한다라는 말을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책의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거 얘는 비용 처리에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은 우리 송금에 산입한다 적혀 있어요. 자, 다음 또 그다음 말은 뭐냐면 직전 연도 말 1년 미만 근속한 직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으로 퇴직금 지급 시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직원이 올해 입사를 했어요. 그럼 올해 입사했으면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정관에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설정 안 해도 돼요. 지급 규정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 설정 안 했는데 이 사람이 1년만 채우고 그만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적은 없고 이 직원은 그냥 1년 채워서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부 전액을 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에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래서 1년 안 낸 사람이 퇴직금 줄 때 퇴직급여 충당금 먼저 안 끌어쓰고 그냥 전액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써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퇴직금을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게 이 퇴직금에 대해서 실질적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질적 대사는 대사의 범위하고 우리 실질적 대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퇴직금의 실질적 대사에 대한 현실적 대사가 실질적 대사예요.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첫 번째에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나중에 우리 내일 빨간색 책 가지고 이론에 보면 그 책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쭉 들으면서 그냥 한 번만 인지만 해두세요. 사용인은 지금 제 같은 여러분 같은 이런 직원이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사나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임원 되기 전까지의 급여를 우리는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건 현실적 대사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임원은 연봉제를 하고 재계약 안 하면 끝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임원이 연임을 했을 때는 현실적 대사로 보는 게 아닌데 우리 일반 사원인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건 임원 그 사원 단계에 있었던 건 현실적 대사로 보는 거예요. 또 상근 인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이제 바꿀 때가 있죠. 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거는 우리 사내 이사가 사외 이사로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 매일 사무실에 와서 일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면 흔히 좀 비속어 같지만 무늬만 이사들 있죠. 명함만 이사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임원 단계일 때에 있었던 퇴직금 정리해 두는 것도 현실적 대사로 봐줄 거라는 거예요. 또 뭐 임원이든 사용인이든 우리가 합병이나 분할이나 회사를 넘기면서 그만두는 것들 있죠. 그거는 우리는 현실적 대사로 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견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파견하는 그 업종에 들어가 있을 때 파견하는 회사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가 나를 수용하면서 날 그대로 고용을 하면서 나의 주체되는 회사만 바뀔 때는 그거는 우리는 현실적 대사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인데 이 중간정산은 원래는 인정 안 한다라고 했어요. 회사 다니는 중에 그냥 퇴직금을 미리 걷어가는 거는 받아가는 거는 지급하는 쪽도 비용 인정 안 해주고 받아가는 사람도 그거는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의 그 범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한데 큰 금액을 대출받으면 그게 오히려 부당하게 되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가정 형편이 힘든 경우에 대한 걸 입증하면 우리 중도 정산이 돼요. 그럼 중간 정산하면 이것도 현실적 대사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얘 퇴직금 지급하는 거 있죠. 왜냐면 임원의 연봉제하고 사원하고는 사실 퇴직금 산출하는 방식도 틀려요. 왜냐면 분모가 일반 사원은 10인데 임원은 10이에요. 나눌 때. 그러면 임원이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 정산을 시켜버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 현실적 대사라고 본다면 현실적 대사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인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럼 이건 비용 아니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퇴직 안 한 자에게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미리 돈 줬던 걸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한다.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해뒀다가 실질적 퇴사가 발생했을 때에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대사가 아니면 우리 송금불산입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임원퇴직금의 송금산입 범위라고 적혀 있죠. 자, 임원퇴직금은 계산할 때에 자, 일반적으로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고 정관에 정하는 그 금액의 한도도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관 만들 때 총 한도가 얼마다. 그럼 그 외의 경우에는 정관에 특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로 적혀 있는 걸 산식으로 보면 자, 임원퇴직금 한도는 우리 최근 1년간 총급여. 근데 최근 1년간 총급여가 얘는 급여하고 상여하고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자, 그럼 최근 1년간 이 총급여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할 건데 이 근속 연수는 월할 계산 1월 미만은 절사 한 달 안 된 거는 빼고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최근 1년간 총급여가 1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임원이면 10분의 1을 하고 곱하기 이 사람의 근속연수를 했는데 이 사람 일한 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6개월을 일했어요. 10년 6개월. 그러면 우리는 10과 12분의 6으로 계산하면 힘들어요. 그럼 10년이면 우리는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이 됐죠. 그리고 6개월에서 126개월 나누기 1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계산이 정확하지. 옛날에 우리가 워낙 산수한 지가 오래돼서 전에 분수했더니 그가 12년 하고 10년 하고 6개월이라 그랬더니 계산을 12분의 6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6 나누기 10이 하니까 틀리지. 그래서 제가 12분의 126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산수 오래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0분의 1 하면 1000만 원이고 10년 하면 다시 1억이고 그죠? 그리고 또 1000만 원의 절반 하니까 이 사람 퇴직금은 그럼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은 1억 500만 원이 이 사람의 한도가 되는 거예요. 한도. 그럼 자, 이 퇴직금 한도 이내만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퇴직금 한도 이내만.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면 한도 초과된 금액만 우리도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라서 송금 불산입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된 금액 그리고 소득 처분은 그래도 그만뒀으니까 준 건데 퇴직금을 많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여라고 처분을 할 거예요. 상여. 이게 임원 퇴직금을 이제 한도 초과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종업원은 퇴직금 한도 초과 조정 없어요. 그냥 퇴직 초과분을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초과된 부분만 전환시켜서 과세시킬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퇴직소득이 소득세가 작다라고 했죠. 연문연수법 가면 소득세가 근로소득보다 작아요. 그래서 퇴직금 쪽으로 이제 몰다 보니까, 왜냐면 종업원한테는 퇴직금이든 뭐든 많이 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인정 안 하면 많이 주려는 회사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종업원한테 많이 주는 거 비용 인정하니까 우리 회사한테 부당한 건 없는데, 근데 이 종업원 한도는 그래서 법인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득세법은 1년이 아니라 3년 가지고 해서 계산할 거예요. 또 마지막 평균치를 올리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1년이니까 평균치를 올리기가 쉽죠. 그래서 소득세법은 3년치를 가지고 해버릴 거예요. 3년치를. 자,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조정은 이제 우리가 할 조정이에요. 이 조정은 지금 상여가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 이 상여금이 종업원은 무한대예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종업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임원은 정관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고, 그리고 한도를 산출할 거예요. 한도 산출해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관에 명시가 없으면 임원 상여금 한도는 0원이에요. 주면 다 한도 초과해요. 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정관을 보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직원거 안 적혀 있고 임원거 많이 적혀 있으면 자기들끼리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은 줘도 세법이면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임원 거는 정관에다 이 안 적어 놓으면 상여금 가져가면 전부 다 비용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임원이 상여금 한도 초과가 나게 되면 초과액은 우리 또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 우리가 상여금도 비용 계정 과목이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얼마 금액은 또 상여, 가져간 건 임원이니까 근로소득은 부과할 거다. 우리한테는 비용 인정 안 할 거다. 그래서 법인한테 임원한테 상여금 규정 이내에서 적절히만 지급하지 초과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먹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컴퓨터 메뉴 구경을 할게요. 자, 우리 K랩 프로그램 9200번 들어가 있으시죠? K랩 프로그램 9200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끝냈으니까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과목별 세무조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 부속 서류가 있던 것들이 있죠. 부속 서류가 있는 것도 있고 부속 서류 없는 것도 있잖아. 얘는 부속 서류 있는 것들을 과목별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로 와서, 자, 여기에 이제 메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네오박스 1번, 2번, 3번 되어 있고, 자, 뒤에 있는 숫자는 이 순서대로 원래 서식에는 적혀 있어요. 서식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 작성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왜 옆에가 안 되지?
펜이 안 써져요. 자, 그냥 보면 첫 번째는 우리 그 직원들의 우리 회사가 지급한 급여 그리고 상여 그리고 임금 전부 다 불러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17번에서는 우리 직원이 장부상의 계정 과목으로 자, 우리가 지금 법인세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 직원들 급여하고 임원 급여하고 구분해서 쓰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정 과목도 보면 우리 급여라고 했을 때 801번 급여가 있고 직원 급여가 있죠. 계정 과목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임원들 급여를 801번을 쓰고 직원들 급여를 이걸로 써요. 왜냐하면 각각의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임금하고 급여하고 구분 짓는 것만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이제 우리 회사에 비용 인정해 주는 거에 한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구분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라든지 상여라든지 전부 다 불러와요. 그럼 불러오는데 첫 번째 시작할 게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출을 해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그럼 이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올해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한 거에 올해 더 추가로 발생한 퇴직금을 알아야지 추계액을 산출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쓰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17번은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급여고 19번은 세법이 생각했을 때 퇴직금 설정할 대상되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기는 회계 장부상의 급여 성격으로 근로소득 부과의 대상 급여가 지급된 거고 19번은 세법이 인정하는 우리 퇴직금 지급 대상자들의 급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혀 있는 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중간에 있는 18번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급여 중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는 뺄 거라는 거예요. 이 퇴직금 설정할 필요 없는 사람의 월급이 우리 올해 회계장부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급여를 우리가 이제 18번에 써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18번에 들어갈 사람 대상이 18번에 들어갈 한마디로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닌 임직원의 급여를 보면 첫 번째가 실질적 퇴사자의 급여. 실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6월달에 예를 들어 그만뒀어요. 그럼 6월달까지는 월급을 줬겠죠. 근데 그 사람은 퇴직금 정리하고 갔으니까 6월달까지 급여가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기 들어올 필요 없잖아. 이제 그만뒀으니까 퇴직금 산출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의 급여를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의 급여. 확정급여형은 들어와야 돼요. 확정기여형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추계액을 산출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거는 여기서 빼버릴 거예요. 가입자의 급여. 자,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 이것도 여기에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임원 퇴직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이것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원래 18번에서 저도 실무에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17번에서 차감하더라고. 원래 18번에 그냥 쓰면 17번에서 18번 쓰면 빼고 19번에 나올 건데 18번에 안 쓰고 17번 금액에서 얘는 빼버리는 방식으로 세무사의 시험은 답지가 나오니까 우리 내일 연습할 때는 이거는 이걸로 뺄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우리 첫 번째 네모박스 1번에 대한 거예요. 1번에 대한 거.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퇴직금 추객 명세서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20번은 이제 우리 회사가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 우리 뭐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퇴직금 산정 이런 거 누르면 계산되는 퇴직금 추계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퇴직금 추계액은 우리 시험에 우리가 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무조건 줘요. 무조건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쓸 건데, 그럼 아래쪽 21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험수리적 판단에 의한 퇴직급여라고 표현해요. 그 퇴직급여 추계액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산출한 그냥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따른 추계액하고 이 두 개는 우리가 쓰기만 하면 돼요. 쓰면 알아서 이 두 개 중에 큰 걸로 세법이 추계액으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죠. 이건 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쓸 거고. 자, 다음 이제 아래 3번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가는데, 아래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죠. 자, 이 장부는 회계장부상. 자, 지금 제가 글을 못 쓰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회계장부상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제가 서식에 장부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얘는 회계장부상이다. 얘는 세법장부상이다. 세법장부상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원장 조회하면 되는데, 세법장부상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장부에 적혀 있는 거에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변환시킨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서식에는 그냥 장부상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얘는 회계장부상 기초잔액인데, 이 중에서 이제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건 표현할 때 시인이라고 할 거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부인이라고 할 거예요. 인정한다는 시인한다. 우리 이상선에도 시인하냐 하면 시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거 아니라고 너가 반대 부인하냐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따져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부인 계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부인. 그럼 지금 이 적혀 있는 게 부인액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얘가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라는 이 말은 정기 말까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났던 거, 초과액, 이거의 누계액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정기 말까지 한도 초과 난 거 있죠. 그럼 정기 말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한도 초과액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한도 초과에 대해서 제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죠. 오늘 이거 한도 초과 난 거, 이렇게
조정한다고 처음 말할 때 기말에 설정하면 전부 다 이렇게 비용 인정 안 한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 분기하고 조정 기억나시나요? 시작할 때 했던 거.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설정할 때에 부인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 인정 안 했다고, 이제 부인했다고 제가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부인액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럼 얘가 부인액인데 부인액의 소득 처분이 유보죠. 그럼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뭐라고 했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죠. 자적을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의 잔액이, 퇴직금 충당부채 잔액이라고 말하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니까 여기 한도 초과는 거기 유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전기말 예 잔액이다 혹은 퇴직금 충당금 한도 초과 잔액이다, 이 말을 지금 전기말 거니까 올해 기초 시작할 때 금액으로 이해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이제 우리가 진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인 거 있죠. 퇴직금 지급할 때 줄일 거잖아. 실질적 퇴사가 발생해서 줄인 금액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15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죠. 얘가 우리 올해 또 설정한 거, 하지 말라는데도 기말에 또 설정한 거, 이걸 우리는 회사 계상액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건 문제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 F8번에 보시면 잔액조회라고 있죠. 잔액조회. 자, 내일 저와 같이 이제 잔액조회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잔액조회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했을 때 기초잔액이 있죠. 이 기초잔액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고, 그리고 단기에 감소한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줄어든 게 올해 회사가 우리 퇴직금 지급하면서 줄어들 거니까 감소한 게 지급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증가한 게 올해 설정했으니까 증가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래서 아래 회사 계상액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와 같이 이제 수업할 때는 문제에서 적혀 있는 걸 우리가 쓰는 것도 당연히 연습하고, 문제가 메인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안 주고 장부 거를 조회해서 쓰는 형태도 우리 세무사에도 나오고 회계사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장부 보는 것도 알아야 돼서 장부도 계속 열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서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직접 보시면서 맞춰하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정확하고 좋은데 잘 되는데, 지금 제가 막 입력하면 뭘 입력한지 모르고 따라 쓰고, 그리고 어제 우리 첫 번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요. 정말 따라하기의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식들은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는 전부 다 해줄 거예요. 다시 쭉 하고 빨간색 책으로 이런 내용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이 조정명세서도 가고 빨간색 책 것도 뭐 구경하고 할 거니까, 거기에서는 전부 다 볼 거니까. 근데 우리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안 해도 되겠죠. 조정후는 작성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그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수입 배당금하고 저희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는 세무사의 시험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내일 그 AT 교재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것만 한번 해본 후에 우리 세무사의 시험 보고 나서 연습하면 돼요. 그건 우리 세무사의 시험 보고 나서도 시험일까지 5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요. 5일을
이런 날짜 동안 저 매일 볼 거니까 그때 하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복습 크게 안 하고 그 AT 프로그램으로만 한번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이걸 할게요. 자, 오늘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됐는데 앞에 제가 글로 쓴 것처럼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맞추고, 근데 우리 대면 수업 안 하면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비대면 수업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노동부에서 와가지고 확인할 때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으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적발하려고 지금 전국 노동부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반도 좀 제가 봤을 땐 불안불안해서 만약에 대면 수업이 안 되면 좀 고민해보고, 안 되면 그냥 휴가 나는 쪽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대면 수업 했을 때 지금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분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도 비대면으로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날짜 수만 채워 나가는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코로나가 확산 안 되고 비대면 대면 수업 할 수 있도록 가야 될지, 아니면 빠지는 날만큼 날만 더 늘어나고 우리가 저와 같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전달해 드리는 날짜가 조금 늦어지죠. 그래서 조금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은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우리 학원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면 수업 못할 때 비대면 안 한다면 휴원인 것밖에 선택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불편하시고 하시더라도 그럼 비대면이 불편하면 결정하실 거는 휴원밖에 없다. 대면이 안 되니까 저는 최대한 대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또 마지막 QR코드 찍어야 되죠. 다행히 안 까먹었어요. 자, QR코드 찍으시고, 자, 우리 화면도 들어오시고, 화면도 들어오시고, 자, 다 들어오셨나? 혜민 씨가 마지막에 왜 어디 사라져 버렸어? 자, 찍을게요. 옆방은 이제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네. 자, 어쨌든 꼭 QR코드 찍으시고 우리 내일은 일단 대면이니까 우리 학원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 잘 되셨으니까 이제 방은 끝낼게요.